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태충하고 연충 2차 문제풀이 영상이고 올해 기출을 올려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설학의 21기 사업연도 법인세 관련 자료이다. 요구사항 1을 읽어보면 설학의 퇴직금 관련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돼 있고 일반적인 문제죠. 일단 태충 연충이니까 계산구조는 두 개가 필요할 거니까 두 개 써보고 시작할게요. 설학은 결산조정에 의해서 퇴직연금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면은 연충 쪽 여기서 숫자를 실제로 적어가고 있다는 거죠. 정부에. 퇴직연금 충당금 계정의 단기 중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보니까 전기 2월이 450 있었는데 이 중에 단기 상계가 200만큼 썼고 남은 게 250일 거고 250에서 단기에 320 설정했으니까 설정하고 나면은 570이 남아있겠죠. 그 다음에 정기말 세무상 퇴직연금 충당금의 부인 누계액이 50이다. 그러면은 유보가 50 있었고 세법상 퇴충은 400이 있겠죠. 2번 읽어보면 종업원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은 사회에 적립한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지급했다. 그러면은 여기서 지급된 거는 전부 연충하고 상계가 돼야겠죠. 근데 분계해놓은 걸 보니까 연충하고는 200만 상계하고 나머지 30은 퇴충하고 상계했죠. 그러면은 장부에서 퇴충 30을 상계했는데 세법에서는 퇴충해서 상계되면 안 되니까 퇴충의 세무조정으로 송금사안입 30 마이너스 유보 해주고 반대로 연충 쪽에서는 230이 다 연충이랑 상계가 돼야죠. 그러면 차액인 32 입금사안입 30이 유보로 들어가겠고 3번 읽어보면 단기말 퇴직급여 추계액은 다음과 같다. 보험수리적 기준이 910 일시퇴직 기준이 900 그러면 기말 연충 한도 중에 두 개 중에 하나 일시퇴직 기준 두 개 중에 큰 거 910에서 여기서 세무상 퇴충 기말잔액 빼줘야 되는데 아직 퇴충 기말잔액을 모르죠. 세무조정이 안 끝났으니까. 그럼 여기 일단 빈칸으로 남겨두고 4번 마저 읽어보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관련해서 사회 적립한 퇴직연금 운용자산 계정의 변동 내역이 다음과 같다. 그럼 여기 퇴직연금 운용자산의 변동 내역이 쫙 써있고 이 중에서 기말잔액이 중요하죠. 기말잔액이 630 그럼 기말잔액 기준으로 한도가 있을 거고 별표 읽어보니까 단기 지급액은 모두 현실적으로 퇴직한 임직원에게 지급되었다. 그러니까 연충의 사용과 관련해서 이거 말고 다른 세무조정은 없다는 거고 5번 마지막 자료 읽어보면 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퇴직급여 충당금 기말잔액은 100이고 세무상 퇴직급여 충당금 부인 누계액이 20이다. 자 그러면은 여기 세무조정은 모르는데 다 하고 나니까 기말에 장부에 100이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유보가 20 있었다는 거죠. 그럼 세법상 기말잔액은 80이고 여기 80 써주면 되겠죠. 110에서 80 빼주면 830이 되고 둘 중에 작은 게 한도로 들어가니까 630 여기 써주면 되죠. 세법에서 400에서 230 빼고 남은 게 170이고 적립해서 630이 되려면은 460이 적립이 돼야 되죠. 근데 장부에서는 320밖에 적립 안 했으니까 세무조정으로는 320하고 460의 차이가 140이니까 송금사안이 140 마이너스 6 이렇게 해주면 세무조정이 다 완료가 됐고 문제에서 퇴충하고 연충 세무조정을 다 쓰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답안 양식에 맞춰서 써보면 입금산입하고 송금산입 실제 답지에서는 이렇게 한자로 쓰시면 안 되고 한글로 쓰셔야 됩니다. 입금산입, 송금산입. 이 뒤에 송금물산입하고 입금물산입은 사실 안 써도 돼요. 자, 일단 태충 먼저 해보면 태충에 송금사안입 30 마이너스 유보가 있죠. 태충 30 마이너스 유보. 근데 자료를 이렇게 주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이쪽에 세무조정을 안 줬잖아요. 그죠? 이 기말잔액도 모르고 여기도 모르기 때문에 여기 숫자가 두 개가 어떤 게 들어간지 몰라요. 그렇다고 문제 제시된 자료 외에 뭐 다른 세무조정은 없다 이런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쪽이 지금 단기 중에 사용 쪽에서는 알겠는데 적립에서 어떤 세무조정이 있었는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이렇게 마주하면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자료가 없는데 답을 쓸 수는 없죠. 이런 것까지 판단할 정도가 되려면 태충 연충은 정말 헷갈리는 거 하나도 없이 완전히 꽉 알고 있어야 문제를 이렇게 불안전하게 졌을 때도 헷갈리지 않게 시험장에서 풀 수 있겠죠. 연충 쪽 세무조정 맞아 써보면은 일단 입금사안입 연충 30 유보 그 다음에 송금사안입 연충 40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써주면 요구사항 1은 다 썼고 이제 이어서 요구사항 2 요구사항 2는 다 똑같은데 아까는 결산조정이었는데 이번에는 신고조정에 의해서 퇴직연금 충당금을 송금에 산입하고 있다. 그때 아까 자료 중에 퇴직연금 충당금의 그 결산조정 관련 자료들 그거 중에 1번 이거는 고려하지 않고 없다고 보고 그 다음에 2번 중에 퇴직연금 충당금은 퇴직급여로 바꿔라 여기 연충과 상계한 게 아니라 단기 손익 처리했다 이렇게 보라는 거죠. 나머지는 다 동일하니까 바로 갖고 먼저 써보면 여기 5번에 퇴충 관련 자료는 안 바뀌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숫자 가져오면 기말에 장부상 퇴충이 100 그중에 22 유보가 있고 그럼 남은 건 80 그리고 연충은 이번엔 신고조정이니까 장부에서는 하나도 기록하지 않고 그거 써주면 0 0 0 0 0 그다음에 세법상 송금산입액이 400 마이너스 유보가 있었다. 그러면은 기초에 마이너스 400 유보에 세법은 400 있었던 거고 여기서 세법상 연충 사용한 거 써주면 연금 운용자산에서 230 썼죠. 그러니까 연충에서 230 나가야 되고 그럼 남은 게 170 기말 한도도 동일하게 퇴직연금 운용자산 기말 잔액 기준으로는 630
그리고 퇴직급여 추계 기준으로는 910하고 900 중에 큰 거 중에 910에서 기말 퇴충 잔액 80 뺀 거 830. 그럼 둘 중에 작은 거 630 써주면 적립되는 거는 460이 적립이 돼야 되고, 세무조정은 연충 사용할 때는 입금산입 230 유보, 연충 적립할 때는 460 마이너스 유보. 그 다음에 퇴충 쪽 세무조정이 남아있죠. 이번 자료 보면 단기 중 퇴충 30 사용했는데 그럼 정부에서 30 이렇게 까였다는 거고, 그런데 세법상으로는 하나도 까이면 안 되죠. 그러면은 송금산입 마이너스 30이 필요하고, 답안 형식에 맞춰서 쓰면 입금산입 쪽에는 연충 230 유보, 그 다음에 송금산입 쪽에는 퇴충 30 마이너스 유보, 그 다음에 연충 460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되겠죠. 얘기가 나온 김에 다른 강사분들이랑 와꾸를 좀 비교를 해보자면, 유튜브에 양소영 회계사님이 올리신 그 해설 영상 있거든요. 이제 그거랑 비교해서 보실 분이 많을 것 같아서, 양소영 회계사님은 B, T 계정 이렇게 따로 쓰고 T 계정 이렇게 따로 쓰고, 그 다음에 세무조정 T 계정 이렇게 따로 쓰시죠. 그리고 주민규 세무사님은 제 기억이 맞다면 B, T 계정 이렇게 따로 쓰고 유보를 B 옆에 이렇게 반영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결국 이 세무조정에 쓰이는 숫자들을 여기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쓰는 거는 B를 T 계정을 이렇게 안 쓰고 그냥 일자로 쭉 내린 거죠. 그 다음에 세법도 일자로 쭉 내린 거고, 그 다음에 세무조정을 사이 금액으로 이렇게 찾은 거. 제가 들었던 분이 주민규 쌤하고, 그 다음에 초시 때 이승철 쌤, 그리고 강경태 쌤, 이렇게 세 분 들었는데 이 두 분 와꾸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너무 옛날에 들었던 분들이라. 근데 결과적으로 다 같습니다.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참고로 이 와꾸는 제가 초시 때 이승철 선생님 거 들을 때 그때 도저히 연충이 이해가 안 가가지고 제 나름대로 그 연충의 산식들 하고 이승철 선생님이 그 풀어주시던 그 와꾸를 이렇게 잘 비교해서 제 나름대로 이해를 이렇게 도모하는 과정에서 나온 건데,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하기로는 이 와꾸가 좋다 이런 의미보다는 이 계산 구조를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연충이나 퇴충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 법인세를 처음 마주해서 유보라는 개념이 익숙치 않았을 텐데 유보라는 것을 제가 직관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그런 과정에서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와꾸를 만들어서 시험 전반에 도움이 됐다기보다는. 그리고 와꾸는 본인이 익숙하신 거 쓰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본인이 익숙한 게 이제 실수가 적기 때문에. 그 와꾸 사용할 때 중요한 거는 이 와꾸 의존적이면 안 돼요. 와꾸는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어떤 그 개념들, 구조, 이것들을 그 표상하는 개념이어야지, 이 개념이나 구조가 어떤지 모르는데 와꾸만 가지고 여기에 숫자만 넣어서 답을 찾겠다, 이렇게는 문제가 안 풀립니다. 뭐 회계사 시험이 그렇게 나오지 않죠. 물론 이 개념이나 구조를 와꾸에 잘 반영하면은 반대로 이 와꾸로부터 개념을 이해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결국 본질은 이거예요. 개념과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나는 이 개념이나 구조는 잘 모르겠고 와꾸만 잘 훈련해서 여기에 숫자만 넣어서 대입해가지고 찾겠다. 이런 식으로는 공부가 힘들어요. 공부하는데 재미도 없을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부하는 과정도 재미가 없을 뿐더러 휘발성이 너무 강해지기 때문에 나중에 시험 직전에 외울 게 많아져서 힘듭니다. 여기에 더해서 익숙하지 않은 자료가 나오면 응용이 전혀 안 돼요. 그 뜻은 그 공부할 때 어떤 새로운 예제나 연습 문제를 풀 때마다 본인이 보지 않은 게 나오면은 하나하나 다 암기해야 된다는 거고, 이렇게 되면 또 이제 공부가 재미가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암기량이 많은데 휘발성은 강한 방식으로 외웠기 때문에 시험 직전에는 더 힘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그 수험 전반적으로 시험을 합격한다는 데 있어서 좋은 공부 방법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시험은 어떻게 합격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일할 때 도움이 되냐 하면 당연히 도움이 안 되겠죠. 본인이 이해하고 있는 게 없는데 주변에 어떤 이슈가 세법이든 회계든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개념이나 구조 이런 것들을 하나도 모른다면 자기 주변 팀원들이나 클라이언트랑 전혀 대화가 안 되고 도움도 안 되겠죠. 그래서 일할 때 합격하고도 일할 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공부 방법을 난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CPA를 준비하는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겠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는 내가 CPA를 왜 준비하는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CPA든 변호사든 어쨌든 이 전문직을 한다는 거는 뭔가 복잡한 이슈가 생겼을 때, 복잡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이슈가 생겼을 때 내가 그것을 해결해 주고 싶다 이런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 자격증만 필요하다, 이 CPA라는 자격증만 따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어떻게 풀든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본인이 이 자격증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내가 하게 될 일, 그런 것들이 좋아서 이런 공부를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